이제 올해 장사 끝났다라고 합니다. 더 이상 매매 안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왜 요즘에 증권사들 유동 위기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냐면 그렇죠. 건설업이라는 게 이 파고를 넘어가면 또 그렇죠. 상황이 또 호전되고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자금력이 탄탄한 회사들이 살아남는 거죠. 항상 시장은 올라가게끔 되어 있는 게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다만 근데 우리가 일본 걱정만 하고 있을 때냐? 네. 한국도 지금 1,400원, 오늘 1,430원 돌파했는데, 이제 네. 그거 왔죠.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마지노선은 1,500원, 얼마 안 남았어요. 60원인가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우리도 여차하면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도 위기를 맞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회자께 제가 긴급 제안이랄까요? 요청을 하나 드리면, 요즘과 같이 어렵고 힘들고 난해한 장에 저를 불러주지 마시고요. 강세장이고 쉽고 좀 힘나는 장에서 좀 저를 불러주셨으면 하는 모두가 다 그 얘기를 해요. 바람입니다. 일단 우리나라 환율 상황에서의 그 형태를 보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글로벌 유기적인 관계 환율이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의 문제만 아닌데 일단 환율을 들여다보게 되면 그 달러 인덱스 상황 하에서 여러 가지 지금 다음 주에 중요 변수들이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하고 평가를 해볼 수 있는데요. 일단 현 시점에서 보게 되면 114를 찍었고요. 달러. 네. 그리고 110 갔다가 지금 112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꺾이는 방향으로의 흐름을 판단을 했습니다. 여기서 꺾이면 전략적인 추세 반전의 시그널이 될 것이다라는 측면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네. 버티더라고요. 시장은 빠질 자리에서 또는 올라갈 자리에서 못 올라가거나 안 빠지면 반대의 현상으로 움직이는 그런 경우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에서도 보게 되면 주 초에 상황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주 후반에 이거를 끌고 가지를 못해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주 스케줄에 있어서 변수들이 될 수 있는 그 이벤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주까지 이 변수들이 나오기 전에 어느 정도 시장을 끌고 가서 이 변수들이 나왔을 때 악재가 호재로 반영되게 되면 한 번의 슈팅이 여기서 세게 나오는 장이 나오거든요. 이런 상황이 이번 주 장에서 저는 예상을 어느 정도 했었고 주초에는 예상대로 흘러가는구나 시장 자체가 역시 업력은 스스로 나는 참 기특해. 네. 역시 했었는데 네. 이게 주 후반에 여기서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해서 일단 오늘까지 해서 금요일까지 해서 시장 상황이 그렇게 비관할 만한 자리는 아닙니다. 아주 좋게 될 흐름의 분위기가 조금 연장될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서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환율 상황에서의 부분은 지금 우리나라는 1,440원 갔다가 1,400원까지 내려왔다가 지금 1,430원, 40원 이 언저리. 그렇죠. 39원이니까 거의 40원 봐야죠. 네네. 요 언저리에 있습니다. 아마 전고점이 바로 코앞입니다. 여기서 돌파해도 그만이고 무너져도 그만이긴 한데, 일단 1,500원을 데드라인으로 보고 있는데요. 분위기 측면에서 보면 다음 주에 1,444원을 한번 돌파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현재 상황에서 보게 되면. 보통 여기에 하나 아주 비관적인 부분만 아니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 많이 하시니까, 우리가 이제 종목이 고점을 찍을 때 보통 어떻게 찍나요? 여러 가지 지표가 있지만 주가 흐름적인 측면에서만 본다면. 보통 도지?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나요? 통상은, 바닥에서는 도지가 나오고 전환 포인트가 만들어지는데요. 통상은 마지막 구간에서 슈팅이 나옵니다. 세게 갑니다. 세게 가야지만이 기존에 그 종목을 못 샀던 투자자들이 또 간다. 지금이라도 사자. 라고 잡았더니 한번 쭉 뺍니다. 그리고 또 한번 쭉 올립니다. 슈팅이 두 번 반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꺾입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일단 아주 비관적인 측면에서의 내용만이 아니고, 다음 주 시장 흐름에서, 상황에서 달러를 볼 때, 앞에 고점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돌파하게 됐을 때의 이제 우리가 대비,
대안을 생각해 본다면 돌파라는 거는 1,500원 마지노선 1444원이 지금 고점이니까 1,500원 언저리까지 가겠죠. 슈팅이 나오게 돼. 슈팅이 나오면 예. 60원이 작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환율에서는 네, 환율에서 60원이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하루에 20원 움직이면 와 많이 움직였다. 진짜 1년에 몇 번 안 나오는 금액이다. 네. 라고 판단이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슈팅의 두 번 차가 나올 때 뭐 1400 후반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정부에서 뭐 그동안도 개입을 여러 차례 했지만 개입이 있다라고 해서 추세가 변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모두 연동된 상황에서의 가격 변화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시장 맡겨놓는 게 더 낫다라고 판단하는 주의자인데 립 서비스라도 많이 해야죠. 정부 관계자들은 그런 상황이 진행될 여지도 있고 민감하게 다음 주 상황에서 좀 지켜보면서 흐름을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번 주 예상과 다르게 이렇게 좀 주식시장이 어려워지고 환율이 다시 튀게 된 주 중반 이후 이유를 어디서 찾으세요? 모든 거에는 우리가 예상과 다른 현상이 결과가 벌어질 때는 또 이유가 다 있잖아요. 지금 보면 첫 번째는 의도적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금리죠. 미국 금리입니다. 미국 금리가 어마무시합니다. 연초 불과 몇 개월 안 됐습니다. 1월 미국의 금리가 1% 언더였습니다. 1% 아래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시장 금리입니다. 기준금리가 아니고. 네. 1% 아래에서 움직이던 금리 환율 그 채권 시장이 지금 뭐 며칠 전 최근 금리 수준으로 볼 때 4.25까지 올라왔습니다. 이 단기간에 이러한 금리의 폭발적인 상승을 저는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20년 넘게 시장에서 채권 부분도 계속 들여다보고 환율도 계속 들여다보고 주식만을 봤던 게 아니고 시장에 관여했던 저 입장에서 보면 처음입니다. 이러한 가파른 각도의 상승 미국. 흐름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사실 지금 단기채 시장이 지금 마비가 됐다. 뭐 글로벌리 우리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제 더 그렇게 어려운 거고. 그러니까 이게 기업들이 자금 경색에 신용 위기에 빠지는 거 아니냐에 대한 채권 시장에서의 불안감. 이게 터지면 주식은 말할 비교도 안 될 정도의 큰 데미지잖아요. 네. 제 이제 지인이나 선후배들이 이제 채권 딜러도 있고 브로커도 있습니다. 증권사에 있는 브로커들도 있고 은행이나 뭐 기타 기금에서 운용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이 친구들 얘기가 지금 올해 장사 끝났다라고 합니다. 더 이상 매매 안 한다랍니다. 왜냐하면 채권 운용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금리 채권하면 어려우신데 제가 딱 쉽게 말씀드리면 가격하고 수익률은 반대입니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간다.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면 금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계속 떨어집니다. 지금까지 시장은 97년 IMF 때 우리나라 시장 금리가 18%였거든요. 물론 시장 외에서는 그 이상의 금리도 네. 있었지만 18%의 금리가 중간에 한 번씩 이렇게 울림이 있었지만 거의 20년 넘게 18% 금리가 1% 수준까지 쭉 장기간의 흐름에서 내려왔습니다. 네. 그러한 과정에서 18년 걸렸던 금리가 불과 10개월 만에 1%에서 지금 우리나라 미국 금리가 4.25니까 스프레드를 감안하면 4.7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확인해보지는 않았지만 대략 그 정도 스프레드는 계속 유지하니까요. 이 금리가 이런 가파른 곡선을 그리면서 올라갈 때는 채권 시장에서 북클로징이라고 하는데요. 장사 끝내버리는 겁니다. 올해 장사. 12월 달엔 보통 장사 안 합니다. 안 움직이기 때문에. 11월까지는 장사를 하거든요. 장사라는 건 매매를 하는 겁니다. 왜 끝내냐면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금리가 올라가면 수익률이 떨어진다는 측면이 뭐냐면 오늘 사면 무조건 손해라는 겁니다. 금리가 올라가니까 수익률이 그렇죠. 떨어지니까 내일 사야 되는 거죠. 내일 사면 모레보다는 손해라는 얘기입니다. 계속 사면 계속 손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예 매매를 안 해버리는 게 현명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채권 운용력들이 장사 접었습니다. 북클로징 해버리고 올해 시장은 더 이상 매매를 안 할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채권 딜러들은 100% 907만 합니다. 네. 3년 만기 907, 10년 만기 907 위주로 거래를 하는데요. 온라인 시장보다 오프라인, OTC 시장이 더 큽니다. 규모가. 주식시장이 한 15배 정도 될 겁니다. 절대 금액으로 보면. 주식시장이 한 7조, 8조, 9조 하니까
하루 거래. 네. 채권 시장은 그거의 10배 이상이니까 규모가 어마어마하죠. 한 계약이 100억이니까요. 채권은. 규모가 큰데 이 채권 딜러들이 매매를 쉬어버리게 되면 시장이 얼어버립니다. 그러면 회사채 시장으로 이제 여파가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나마 국고채가 거래가 되면 채권 시장이 어느 정도 돌아가는 시장에서의 형태가 진행이 되는데 스탑 해버리면 스탑한다는 이유가 지금 앞으로 다음에 매매해봐야 손해라는 얘기거든요. 계속 올라갈 것이라는 비율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회사채는 그나마 거래가 별로 안 되는 시장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아파트 거래도 해보시면 거래 절벽이라고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거래 없이 떨어지는 매도를 하고 싶어도 팔고 싶어도 누구도 안 사주기 때문에 거래 절벽에 가격이 떨어지는 현상들이거든요. 회사채 시장은 이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원래도 거래가 별로 없었는데 시장이 얼어버리니까 가격이 급격하게 살 사람이 없다. 팔 사람은 느는데.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은행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뱅크런이고 이 채권 시장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사자가 없어져 버린 매수세 실종입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분위기에서 첫 번째로 회사채 시장에서 데미지를 입는 게 건설업입니다. 그렇죠. 지금 건설업에 대한 부도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뭐 확인되지 않은 거이기 때문에 뭐 시장에 노출시키기 어렵지만 주로 주택 건설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고요. 지방 건설 소형사들이 주로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나오고 있죠. 있고, 여기에 또 하나의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업종이라고 하면 증권사입니다. 증권사도 채권 운용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마무시하게 합니다. 증권사의 수익 구조를 보면 뭐 대부분 그 주식 수수료로 돈 버는 거 아니야? 주식 수수료는 적자입니다. 수익 구조 측면에서 리테일은 적자입니다. 다만 리테일을 끌고 가는 이유는 리테일을 통해서 그 다른 대안의 상품을 많이 판매할 수 있게 주식담보대출, 그러니까 저 신용 뭐 이런 쪽에서 나오는 이율, 예대마진도 예탁금 이용료를 통해서 수익도 부과시키고요. 요즘 주식 수수료 무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 계좌가 어떤 펀드나 어떤 상품을 하나 가입하게 되면 대박입니다. 수수료를 무료로 해줘도. 왜냐하면 1억을 거래하면 15,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하는데 그 유관기간 수수료가 한 7,000원 됩니다. 회사에 떨어지는 건 7,000원이에요. 뭐 의미 없습니다. 네. 그럴 바에 펀드 하나 가입하는 나는데 증권사의 수익 구조를 보게 되면 한 40%가 이 부동산입니다. 그래요? 네, 부동산입니다. 근데 증권사도 본연의 업무만을 하면 수익이 나는 구조이거든요. 그리고 한 30%가 채권입니다. 본연의 업무라는 건 뭐냐면 브로커리지 하우스 아닙니까? 중개하는 회사입니다. 증권회사는. 그런데 채권을 중개함에 있어서 자기가 매매를 하는 겁니다. 회사가. 그러면 시장 상황이 이렇게 급변할 때는 회사에 데미지를 입게 되죠. 그렇죠. 당연합니다. 오늘 사도 손해고 내일 사도 손해인데 이런 장에서 대안이 없거든요. 과거에 채권 시장이 98년부터 계속 내리막길이었기 때문에 내리막일 때는 어떨까요? 먼저 사야 수익입니다. 반대로 바꿔서 설명을 드리면 빨리 사야 먼저 사야 수익이 나는 겁니다. 어제 산 게 비싼 가격, 싼 가격이고요. 그제 산 게 더 싼 가격이고요. 근데 지금은 상승기이기 때문에 달라진 거죠. 그렇죠. 그러면 증권사들이 그동안에 브로커질이, 그러니까 중개만 해서 성에 안 차니까 자기가 매매를 한 겁니다. 손해볼 수밖에 없겠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PF죠. PF. 증권사에서 부동산 쪽 수익이 굉장히 40%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 PF도 마찬가지입니다. 증권사에서 하는 PF라는 게 뭐냐면 단순 서류 작업입니다. 페이퍼워크라고 그래서 어떤 그 오피스텔이나 상가 건물을 지을 때 업자나 지주가 건축할 만한 비용이 없으면 증권사가 그거를 중개를 해줍니다. 저축은행으로. 네. 서류 작업만 해주고 3%에서 5%를 수익을 받습니다. 전체 대출 금액에? 전체 사업 자금에. 사업 자금에. 그래서 용산을 개발할 때 몇몇 증권사들이 대박을 터뜨렸거든요. 그게 뭐 몇 조 단위지 않습니까? 조 단위입니다. 그럼 3%만 해도 엄청나네, 5%. 그건 좀 할인되겠죠. 할인되겠죠. 액수가 크니까. 그렇죠. 1조짜리면 300억, 500억인데 할인을 좀 하더라도 뭐 2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그걸 한 번에 받는 게 아니고 10년 분할로 해서 받습니다, 보통. 그래서 그래도 3, 4명의 한 팀이 하나의 프로젝트 2년을 걸쳐서 했다라고 하더라도 200억을 벌었다라는 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근데 증권사가 왜 이렇게 서류 작업만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구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요즘에 증권사들 위기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냐면 그렇죠. 자기 자본 계정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지역에
부동산 개발하는데 굉장히 그 상승률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완판이 될 것 같고 이게 개발 다 되고 나면 엄청난 그 차익을 볼 수 있을 것 같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서류 작업을 할 때 그 분석을 정말 철저하게 하거든요. 정교하게 하거든요. 정교하게 하고 정확하게 해야지만이 중개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돈을 여기로 갖다 주는 거죠. 그리고 중간에 개런티가 보증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는 부동산 경기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금리도 낮았습니다. 그래서 서류 작업을 해주고 내 돈도 투자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익을 많이 중개만 해서는 돈 안 됩니다. 수익을 자꾸 극대화하는 방법을 썼다. 네, 내 돈을 투자해서 그게 개발이 되면 그게 10배 뭐 이렇게 수익이 실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의 재미를 보고 계속 자기 계정에 자산을 투자했던 거죠. 이게 이제 금리가 쭉 올라가니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부동산을 하시는, 그러니까 매매가 아니고 개발하시는 그렇죠. 분들은 돈이 묶여버립니다. 그렇죠. 이자는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시장 금리가 지금 뭐 4.7이라고 하지만 은행을 통해서 저축은행을 통해서 대출을 받을 때 15% 20% 가까이 할 겁니다, 아마. 그게 한 달, 두 달, 세 달 지나고 되면 원금 다 없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하는 상황 하에서 건설업체들도 중소형 그리고 주택 건설하는 특히 그 건설업체는 건축과 토목을 건설이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서 비중이 다 다른데 예를 들어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5대5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 다른데 건축 분야가 높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지방 건설사들이 주로 아파트 많이 짓죠. 토목은 안 하지 않습니까? 플랜트는 안 하지 않습니까? 너무 규모가 크니까 도로 항만 같은 거 못 합니다. 그래서 지방 건설사들이 위기를 이번에 겪고 있는 거고요. 영향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사례를 비추어서 지금의 현상을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 금리가 이렇게 올라간 때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그 2007, 8, 9 이때 이제 올라갔어요. 이때 경기가 좋아서 올라갔거든요. 이때도 건설사들이 또 금리가 확 올라가고 주가 꺾일 때 이 위기설이 있었거든요. 똑같은 현상에서의 내용입니다. 그때도 상장사 내에서는 데미지를 입었던 기업이 제 기업은 없습니다. 네. 중소 건설사들이 많이 그때 쓰러졌고요. 지금도 아마 그러한 분위기에서, 왜냐하면 건설업이라는 게 이 파고를 넘어가면 또 그렇죠. 상황이 또 호전되고 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자금력이 탄탄한 회사들이 살아남는 거죠.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뭐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이렇게 단기채 금리가 뛰면서 자금 경색이 오고 네. 거기에 이제 우리 한국의 또 레고랜드의 부도 사태가 터졌잖아요. 이게 이제 한국에 대한 신용 위기로까지 의심을 받으면서 지금 분위기가 되게 안 좋았어요, 이번 주. 네. 그게 또 주가가 빠진 원인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제가 아까 주가 빠진 영향의 첫 번째는 금리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금리 상황은 좀 전에 말씀드린 레고랜드이든 다 이 대출과 연계된 상황들이거든요. 그렇죠. 금리와 다 요 원리가 구조가 얽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풀어야 되는데 한 방에 풀릴 수도 있거든요. 저는 시장에서 이제 연준에서 그 물가 이제 꺾였다. 이제는 시차를 두고 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 진행시키겠다라는 메시지만 나오면 이게 한 번에 꺾입니다. 전 세계 그 유동성이. 그렇죠. 한 번에 꺾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일단 11월, 12월에 이제 연준 회의가 있습니다. 바로 코앞입니다. 11월 3일이니까 다음 주죠. 다음 주 수요일에 이제 FOMC 회의가 있는데 요거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시그널로 보시는 지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돼요, 전문가분들. 네네. 아. 근데 지표들이 각각 좀 다르기 때문에 네. 우리 대표님이 보시는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있다라는 지표로 어떤 것을 보실 생각이세요? 제가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었는데요. 분자 부모, 어머니 아버지를 설명드리면서 소비자 물가 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전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비자 물가 지수 10월 발표분은 올해 9월과 지난해 9월을 이제 분모 분자에서 퍼센테이지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미리 안 나온 데이터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나와 있는 데이터를 적출해서 예상은 해볼 수 있거든요. 지난해 11월부터 미국의 물가가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 단계에서는 좀 평평하게 상승하는 흐름이었고요. 11월, 12월, 1월, 2월, 3월까지 급격한 각도로 상승이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올해 4월에 40년 만에 최고치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갱신됐다라는 뉴스가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 지난해 11월 데이터부터 급격하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올해 12월에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지수는 이 분자분모 구조 측면에서 데이터가 아무리 이번 분기 11월 분기에 높은 수치가 나오더라도 기존 데이터가 높기 때문에 숫자는 낮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시기를 이제 12월 연준으로 보고 있는데 그 메시지가 나오는 시점 너무 멉니다. 12월 연준은 지금 한시가 급한 상황인데. 근데 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우리 뭐 증권사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건설사들 지금 위기로 빠져들고 있잖아요. 네. 예전과 마찬가지로 그냥 잘 해결될 거라고 보세요. 연준의 그런 조치 없이도 아니면은 그러니까 연준의 그런 그 글로벌 어떤 그 조치 말고 네. 한국의 어떤 조치만으로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로 보시나요? 아니면 이건 연준의 힘이 있어야지만 되는 걸로 보시나요? 우리나라의 문제, 우리 이제 문제만으로 또 우리 해결책만으로 돌파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네, 돌파하기 쉽지 않고요. 한국은행 지금 금융투자협회장이 한국은행 총재 뭐 미팅했다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뭐 이 네네. 해결책을 좀 네. 도와달라. 한국은행의 힘만 가지고는 어려울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하지만 이게 필요합니다. 금융시장은 그 심리 분위기에 의해서 움직이는 시장이거든요. 실제적으로 어떤 그 영향을 줘서 투약을 해서 시장이 살아나고 뭐 시장이 안 좋게 되는 게 아니고요. 분위기, 심리, 흐름입니다. 그러면 메시지거든요. 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지를 매파적으로 하냐 비둘기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시장이 변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그 조치들은 필요합니다. 그 금통위원장이 하는 총재께서 시장 상황에 대해서 우리나라 국가 체력에 대해서 긍정적인 메시지를 매일 나와서 언론에 브리핑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익숙해집니다. 아, 지금 좀 어렵지만 이거 좋아질 거야. 왜? 립 서비스라도. 네, 하는 총재가 얘기하는데 그런 게 꼭 필요한 거고요. 진행돼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럼 지금의 어쨌건 그 채권 시장, 그러니까 신용 위기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요즘 보면 난리가 아니에요. 막 네네네. 그 공포스러운 시나리오도 막 그렇죠. 나오고 있고 그거 그렇게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의 그 데드라인 네. 1,500원 환율 네. 이거하고 맞물렸을 때 정말 좀 우리도 다시 한번 외환 위기가 됐든 경제 위기가 됐든 현실화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제가 가끔 머리가 아플 때는 그 회사 근처에 이제 조그만 공원이 있습니다. 전 장중에 산책을 좀 자주 하는 편입니다. 네. 좋아하는 음료수도 있고요. 그래서 음료수 하나 들고 술. 낮에는 술을 안 마십니다. 에너지 음료를 마십니다. 네. 음료 하나 들고 산책을 하는데요. 요즘 그 단풍도 많이 예쁘게 져서 산책하기 좋은 상황인데 산책을 하면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어떤 거에 빠져서 하나의 그 방향에 대해서, 하나의 상황에 대해서 너무 몰입된 거 아닌가라는 걸 저를 돌이켜 보거든요. 제가 과거에 이제 시장에 있으면서 또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서, 항상 바닥이었던 적은 극단의 공포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극단의 공포를 가졌던 상황이 항상 바닥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앞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메시지들은 좀 부정의 내용을, 그 부정의 내용도 제가 상당히 걸러서 전달을 드린 사실은 되게 내용이거든요. 거칠어요 지금 분위기가. 네네, 걸러서 드린 내용이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시장은 진짜 공포의 벽을 타고 오른다는 게 주가라고 하지만 내가 판단하고 있는 게 잘못된 게 아닌가라는 근거는 없습니다. 실체가 없긴 하지만 주시장이라는 게 어떤 근거와 실체와 데이터에 의해서 항상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시장은 절대 깨어지지 않습니다. 항상 시장은 올라가게끔 되어 있는 게 기본적인 구조입니다. 다만 거기가 어디까지 빠지고 나서 올라갈지는 누구도 모르는 상황이지만 코로나 때 1,400 갈 때 최극단의 절정 구간에서 주가는 딱 튀어 올랐거든요. 지금 제가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시장에서 돌고 있는 얘기들을 종합해서 보면 좋은 얘기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단 1도 없습니다. 나쁜 얘기는 무성합니다.
뭐 이런 분위기에서가 누구도 모르는 어떤 흐름을 지나가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이제 뭐 내용으로서 그러니까 판단합니다. 다들 이러한 이미 많이 빠져 있고 이미 50%, 60% 이렇게 물리신 분들도 허다하단 말이죠. 네. 이런 상태에서 이거 언제 2배 올라, 3배 올라 이거 고민하는데 네. 지금 이러한 악재들이 또 나오면 이거 그냥 패닉에 빠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이고 머리 아파. 주식을 던지는 분들이 늘고 있다는 게 이제 현실이고. 네. 근데 이게 또 과거의 모든 역사가 다 이랬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공포 속에서 어떤 포지션을 취할 것이냐. 지금은 정말 아이고 한 푼이라도 건지자 하고 던지고 나가야 될 때냐. 네.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있는 제가 거죠. 지금 주식을 하시는 분들은 거의 절대 다수의 분들이 손실입니다. 수익 나신 분들은 극히 일부분이실 겁니다. 그리고 희망 고문을 드린다는 차원에서 무조건적으로 좋습니다. 뭐 올라갑니다. 이런 얘기도 드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우는 아이 뺨 때린다고 지금 시장에서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또 극단적으로 몰아가지도 않겠습니다. 냉정하게 지금 시장을 봐서 사지는 않습니다. 제가. 하지만 팔지 않을 겁니다. 이게 관망. 저의 기본적인 전략이고요. 이러한 분위기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 분위기는 또 하나의 어떤 메시지로 순간 모든 게 다 매듭이 풀립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 매듭을 칼로 한 번에 다 풀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 매듭은 꼬이고 어려울수록 푸는 방법은 너무너무 쉽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은 아마 제가 해답을 가지고 와서 명쾌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어떤 거에 대한? 찾아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네. 상황, 그 다음에 언제쯤 반등을 할 것이냐? 네. 그 다음 주에 중요 지표들이 많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 그 발표될 그 지표들을 보고. 네네 그 지표를 해석하고 분석을 해서 지금은 어떤 데이터화해서 예측할 수 있는 지표 상황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주요 지표들을 해석을 해서 또 불러주신다면 그때 제가 정답을 한번 말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단 오늘은 이거 오늘 여러 차례 이 방송에서 이 말을 하는데 네. 너무 쫄지 말자.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공포의 벽을 타고 주가는 주가는 오른다. 오른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가족분들, 네, 한번 또 잘 참고하시고, 하여튼 우리 파이로모니터에서는 서로 상반되는 뷰를 가지신 분들도 네. 저희가 자꾸 얘기를 들으면서 맞습니다. 이게 반복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시장에 대한 객관화 작업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인사이트 함께 해주신 JDI 파트너즈 김대준 대표님 다음 주 기대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